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모두의 월드 세계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제 뉴스 전해주실 이승원 평론가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프리카 풍토병이죠.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주 또 중동 등지에서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풍토병, 이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네. 지금은 비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가 지난 6일 한 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한 명으로 시작해서 16일, 20일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31개 나라에서 47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요. 예. 의심 사례는 136건으로 현재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아프리카 지역에서 관련 사망자는 없다고 합니다. 예. 앞서 그 WHO 같은 경우는 지난 29일에요. 원숭이 두창의 공중보건 위험 단계를 총 5단계의 중간 단계인 2단계로 올렸습니다. 보통 위험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WH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예. 이 바이러스가 어린이나 면역력 저하자 등 중증 질환 고위험군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공중보건 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잠복기가 있어서 감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 세 자리 숫자로 감염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네.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사실은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WHO의 천연두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원숭이 두창의 무증상 전염과 공기 중 전파 여부, 그리고 정확한 감염 경로 등 이 질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지나치게 우려를 경계를 하면서도 현재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 대부분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이런 사이에서 발병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어떤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잠재적인 감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초에 성적 동성애자 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관계가 없다 하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국한돼서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어쨌든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부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 초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에 비해서 어떤 전파력이나 위험 수준 이런 것이 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그 코로나 2년 전에 그 초기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벨라 에켈레 교수는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인데요. 네. 이 WHO가 각국의 엄격한 격리 조치를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또 가용한 백신 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공중보건당국의 어떤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자의 체액이나 성관계 등과 같은 어떤 밀접 신체 접촉 그리고 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고요. 네. 잠복기는 5일에서 21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감염됐을 경우에는 발열, 근육통, 피로감 그리고 피부에 아마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수포와 딱지가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떴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네.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자, 유럽연합 EU의 27개 회원국 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는 소식이 있는데, 네. 자, 이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각국 간에 이견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가스 등등을 워낙 많이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각국마다 서로 이제 이해 타산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부분 금지하기로 일단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돈줄을 재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면은 그게 또 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된다는 뭐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줄을 재기 위한 방법들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반대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네. 이번 원유의 금수 조치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거는 괜찮고 해상으로 수입되는 것만 일단은 금수 조치를 하자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서로 이제 27개국 회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거기까지 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들어보면 샤르 미셸이라고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지된 규모를 보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량을 금지한 건 맞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이후의 고위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헝가리 뭐 이런 일부 나라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가들마다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부 네네. 국가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헝가리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런 절충안이 마련됐다고요. 네. 이 러시아에서 이제 벨라루스를 지나서 폴란드, 독일, 뭐 헝가리, 체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 가량을 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재에서 제외가 된 거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를 타고 오는 해상으로 오는 3분의 2가 이제 수입이 금지가 된 건데 대표적으로는 헝가리가 이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6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수하면 본인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거겠죠. 예. 그리고 헝가리 뭐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푸틴의 우호적인 발언도 했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도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해상 운송으로 원유를 수입해둔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벨기에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쪽들은 해상으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금수 조치되니까 네. 다른 데서 원유를 구해야 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헝가리는 기존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어쨌든 시장에서의 어떤 왜곡을 그 시장 경쟁을 왜곡할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원유를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대부분 그 상당량이 그 송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여태까지. 송유관이 이제 보통 그 송유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요. 예. 대략적으로 이번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 EU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오히려 해상으로 많이 수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EU 측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양을 그 금수 조치했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100%는 아니라는 거. 예. 네. 러시아로부터 가스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고 또 뭐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원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현실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방장관,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 총리도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19일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마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전히 뭐 국제사회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역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러니까 동부 쪽이죠. 네. 이쪽의 일부 영토를 되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서방 사회에서 사실은 뭐 현직에 있는 국방장관, 전직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 반응을 보였는데 물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2월 24일 이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되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크림반도나 돈바스 동쪽에 있는 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일단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참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쉽게 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텍사스주의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24일이면은 뭐 한 일주일 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당시 어린이 19명, 교사 2명까지 총 21명이 숨지는 엄청난 사건이 사고 발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총기 난사 사건은 많이 일어났지만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그 현장에 그 텍사스주를 찾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최소한 14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 총기 난사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한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을 맞거나 사망했을 때 총기 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언론들은 지금 많은 그 지도자들이 행동하라고 탄원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이 총기 규제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돼 있는 여론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수십 년 된 얘기예요. 총기 네. 규제 하자는 얘기는 수십 년 된 얘기고 아마 진행자님도 더 많이 특파하시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의회에서는 특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든 이쪽 로비를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이 규제 조치를 하라는 여론을 못 들은 척하고 법적인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미국 주류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참상을 계속 정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는 번번이 좌절되거든요. 그 원인을 단순히 미국의 NRI라고 총기협회의 탓으로 총기협회 로비 탓으로 돌려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니고 여전히 일반인들도 총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댈 수는 있는 거겠죠, 의회에서. 그래서 이 법 하나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로비의 일반 여론의 모든 것들이. 총기 소지 허용 자체가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도 되고 법률적으로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국외자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